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별한다는 것에 대하여 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는 2020년 11월 13일이고요. 오늘은 또 엄마의 기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슬픔이 줄어든다기보다는 내 슬픔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얘기할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안 좋은 기분을 제 친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스스로 감수해야 될 부분인 거고 해서 오늘은 그냥 이 마음이 좀 힘들 때마다 이 책을 그냥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펼쳐서 보거든요. 가 좋다고 생각한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이제 당신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어느 봄날의 휴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부 전화가 오기에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K가 사고를.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워낙 강건했던 사람이었으니 별일이 없을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렇게 이른 시각에 상태가 위중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절망감이 두서없이 싸웠습니다. 원망스럽게도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불안감이 역력한 가족의 모습을 보고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K는 중환자실에 누워 온갖 줄과 기계를 몸에 붙이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를 버티던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의 눈인사도 없이 손을 잡아주지도 가족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지도 않은 채 매정하게 떠났습니다. 슬픔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고 했던가요? 그래도 원망스럽기 그지없더군요. 아직 함께 해야 할 일도 많고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너무 많은데 무정하게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오열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며 내 아픔이 저들의 슬픔에 비할까 싶다가도 이내 다시 무너지는 가슴을 추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려서 읽었던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 아저씨도 알 거야. 아주 쓸쓸할 때는 해지는 풍경을 보고 싶다는 걸. 나는 그제서야 어린 왕자의 쓸쓸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3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이라도 해지는 걸 보고 싶을 만큼 허허로운 심정이었으니까요. 상실이란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무조건 내 편이었던 할머니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도, 암과 싸우던 삼촌이 끝내 세상을 등졌을 때도, 하다못해 몇 년을 키우던 강아지 직구를 잃어버렸을 때도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슬픔의 시간을 떠나보내고 나는 다시 내게 주어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글을 쓰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웃고 울며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상실을 맞이하고 또 떠나보냅니다. 상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상실의 의미, 상실의 슬픔에는 어떤 질병에도 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게다가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고통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만큼 외로운 고통이 바로 상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상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이고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로소 상실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갑자기 소중한 사람이 나를 떠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별하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랑했던 사람들, 젊은 날의 꿈, 건강하던 신체, 아끼던 물건 등 더없이 소중했던 것들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간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또한 우리를 스쳐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을 상실이라고 한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상실의 순간을 결코 피해갈 수 없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행복했던 결혼 생활도 언젠간 끝이 난다. 사별이나 이혼,
이 둘 중 하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부부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일도 그렇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 젊은 사람도 몇십 년이 지나면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품 안의 자식도 때가 되면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 이렇듯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신분석가는 인생은 이런저런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지고 견디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삶이란 잃어버리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 의미한다. 이처럼 상실은 맞이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온다. 다만 그 상실의 시기와 대상이 저마다 다를 뿐이다. 또한 상실을 대하는 반응도 모두 제각각이어서 심하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칠 것만 같은 시간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상실이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 그것이 사별이든 이혼이든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이든 상대가 떠남으로써 그 사람과 맺었던 모든 관계까지도 잃어버린다. 그것이 어디 사람뿐일까? 인생의 여정 동안 우리는 젊음을 잃고 직장을 잃고 돈을 잃고 건강도 잃는다. 이러한 상실은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예고 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우디 앨런의 영화 블루 제스민의 주인공 제스민은 뉴욕 5번가에서 상위 1%의 삶을 영위하는 소위 명품족 여성이다. 그런 그녀가 하루아침에 부와 명성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잃고 만다. 상류층 귀부인에서 졸지에 가난한 이혼녀 신세가 된 그녀는 동생의 집에 얹혀 살며 일자리도 구하고 새로운 남자도 만나지만 그럴수록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은 더욱 깊어만 간다. 거리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심지어는 집에서도 그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화려했던 과거 시절을 떠올리며 중얼거린다.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의 마음이 몸과 정신을 병들게 한 것이다. 이처럼 상실과 직면해야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이 아닐 거야 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을 부정한다. 이런 반응은 상실을 경험한 뒤에 찾아오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때 사람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심한 충격에 휩싸여 좀채 현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너무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나큰 상실을 겪은 사람들은 이 순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심리적 비상 상태에는 감정이나 행동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어이가 없을 정도로 건망증이 많아지거나 매일 하던 일도 낯설게 느껴진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얼마간 뒤로 미뤄두는 것이 좋다. 이성적 판단이나 직관을 중시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래야만 한다. 이때는 서둘러 정신을 차리려는 노력보다는 충분히 쉬면서 흩어진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실 뒤에 찾아오는 두 번째 단계에는 조금씩 충격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서서히 고통이 스며든다.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따뜻한 체온을 다시 바라볼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이 기막힌 사실이 너무도 생생하게 다가온다. 이제부터 편히 잘 수도 없고 제대로 먹을 수도 없다. 때로는 불쑥불쑥 화가 치솟기도 한다. 혼이 빠져 달아난 듯 일상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자신이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파도가 태산처럼 밀려드는데 여기에는 후회와 원망의 감정이 가득하다. 그래서 좀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며 자신에게 상실의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이때가 상실의 세 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씩 인정하게 된다. 바로 상실의 네 번째 단계이다. 지금껏 오해로 가득 찼던 마음 안에 어떻게라는 질문이 들어앉기 시작한다.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조금씩 상실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른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실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실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상실 후 혼란스러운 감정들. 먼저 상실을 인식하는 순간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슬픔이 나의 몸과 마음으로 파고든다.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일을 할 수도 없다.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다. 또 나를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따스한 시선조차 느낄 수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온다. 동시에 후회와 자책의 감정도 마음 한쪽을 비집고 들어온다. 좀 더 잘해주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하면서 내가 만약에라는 가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또 상실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의 감정을 퍼부어대기도 한다. 이때 상대에 대한 신뢰나 의존도, 관계의 깊이에 따라 그 원망의 정도도 달라진다. 이런 후회와 원망의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에 빠진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피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솔직하게 만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그 감정들이 지나쳐서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빈자리를 서둘러 채우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이 떠난 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꼭 그 한 사람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한 추억들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나의 일상을 차지했던 그 모든 흔적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다.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누구나 한없이 연약해지고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너를 어떻게 잊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텅 빈 마음으로 슬픔과 외로움이 비바람처럼 몰아치는 것 같다. 누구는 이 고통의 시간을 마치 나의 가슴 속에 뿌리내리고 있던 나무를 통째로 뽑아내 그곳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상처라고 말한다. 이 엄청난 상실감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관대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픈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아프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다면 내 몸이 멀쩡할 리가 없다. 식은땀을 흘리고 약도 먹어가면서 어쨌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내야 병이 낫는다. 지금 당장은 매우 아프고 힘들겠지만 정성껏 치료하면 회복되듯이 상실의 상처도 반드시 겪어내야 할 과정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불편한 상실의 상황으로부터 어서 빨리 벗어나려 한다. 새로운 대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라도 서둘러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한다. 상실의 빈자리를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리가 쉽게 채워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이혼한 사람이 상실의 고통을 빨리 벗어나겠다고 서둘러 재혼을 하면 정말로 이혼의 상처쯤은 말끔히 잊어버릴 수 있을까? 소개팅이라도 해서 새로운 상대를 만나면 금세 이별의 아픔쯤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마음을 준 그 사람이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남김없이 느낀다. 나를 떠났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상실처럼 엄청난 일을 겪고 나면 이런 분노나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니 분노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고 애써 그 감정을 감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때로는 참지 말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정신건강에 유익하다. 눈물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감정을 남김없이 꺼내놓아야 한다. 내 안의 그 어떤 감정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또 나쁜 것도 아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현재의 감정에 충실해도 괜찮다. 슬프면 슬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해도 된다. 다만 그런 슬프고 힘든 감정들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감정의 출구가 필요하다. 분노,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 등 상실 후에 밀려드는 이 감정들을 한쪽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감정의 출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단계마다 찾아오는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다 보면 감정의 앙금은 사라지고 서서히 회복하는 힘이 생긴다. 이 밖에도 슬픔의 감정을 떠나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자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 글쓰기가 매우 효과적이다. 치유를 위한 글쓰기를 위해 혼자만의 감정을 일기처럼 써내려가는 것도 좋다. 글로 쓰는 게 쉽지 않다면 낙서하듯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옮겨본다. 아내와 사별을 한 50대의 어느 남성은 매일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벌써 6년째 해오는 일과라고 한다. 물론 편지를 보낼 수도 없고 읽어줄 아내도 없지만 그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슬픈 감정을 건강하게 잘 떠나보내고 있다. 또 침묵도 상실의 감정을 떠나보내기 좋은 방법이다. 순간순간 주체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이 밀려올 때는 잠시 침묵을 해보는 것도 좋다. 침묵 상태에서 순간 눈물이 흐르고 서름이 북받치더라도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과 대면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것이다. 애도의 시간은 몸과 마음이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흔히들 상처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상처라도 받으면 성급히 자기 삶 전체를 부정해버린다. 완벽해야 할 자기의 삶에 작은 흠집이 났으니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식이다. 이혼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살아서 뭐 하겠어. 그 사람 없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앞에서 소개한 김 교수 역시 배우자와의 이별보다 자신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오점이 남았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했다. 이혼은 그에게 넘어서기 힘든 상처로 다가왔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상처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을까?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의외로 많지 않다.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삶에서 상처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처를 나도 받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삶의 흔적 같은 것이지 결코 삶의 흠집도 약점도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모르던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가슴 속에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남아있어도 그런 일이 없다는 듯 애써 모른 척한다. 하지만 어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사실 그럴 수도 없다. 내가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내 아이가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이미 떠나버린 연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 이미 깨진 관계는 깨진 것이다. 설사 형식적으로나마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 마음만큼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다. 찢어진 피부의 흉터처럼 상처의 흔적은 어떤 식으로든 남게 마련이다. 그러니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도 상처 자체를 없던 일처럼 덮어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란 없었던 일처럼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다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상처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때의 아픔과 슬픔이 떠오르겠지만 그것이 현재의 내 삶에 고통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든든한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상처에서 슬픔으로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더 성숙한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테니까. 사람마다 치유의 방법이 다르다. 누구도 상실의 슬픔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한다. 소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격한 슬픔 속으로 빠져든다. 어쩔 때는 도무지 이 슬픔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만 같다. 상실의 여정은 그만큼 버겁고 힘겨운 시간이다. 그렇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상실을 잘 떠나보내는 과정이라 믿고 끝까지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내게 찾아오는 모든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상실의 여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나의 마음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흐트러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 왜로 가득 찼던 마음이 어떻게로 바뀌기 시작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과거 중심적 생각이 차츰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미래 중심적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상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회복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각자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마음의 변화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상실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괴로워한다.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처를 남김없이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나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쉽고 빨리 아무는 것보다 제대로 아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서 빨리 정리하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상처를 떠나보내면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늘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람마다 자신의 슬픔과 만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이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이는 걸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애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떤 성향에 가까운지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서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게 효과적이다.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던가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지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다.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치유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무턱대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들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슬픈 감정을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모두에게 좋다. 30대 중반의 어느 여성은 자신에게 알맞은 애도 방법을 잘 찾아내서 상실의 상처를 비교적 잘 극복해냈다. 2년 전에 파혼을 당한 이후 그녀의 일상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상실의 상처로 인해 그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칩거하듯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1년 가까이 힘든 세월을 보냈던 어느 저녁,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걷기로 우울증을 이겨낸 사람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나도 걸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부터 저녁 무렵이면 집을 나와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등줄기로 땀이 흐를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걷고 또 걷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와 욕조에 반쯤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다. 2, 30분씩 무념무상의 상태로 있은 뒤 차가운 물로 헹구고 나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놀랍게도 몇 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불면증도 깨끗이 사라졌다. 이후로 그녀는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녀의 걷기는 계속되었다. 파혼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지진 않았지만 비교적 회복 단계에 잘 접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상실을 극복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애도의 방법을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상처를 성공적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상처가 닥쳐와도 비교적 유연하게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즉 상처가 꼭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다. 고통을 견디는 훈련하기. 살다 보면 힘든 일은 꼭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수용이란 남 탓도 자기 탓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통을 수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예를 들어 울고 있는 아이를 꼭 안아주듯 고통을 품어주기. 말기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말없이 손잡아주기. 지갑에 사진을 넣고 다니듯 고통을 자기만의 기념품처럼 대하기. 물 한 컵 마시듯이 고통을 마셔버리기 등 어떤 방법도 괜찮다. 다음과 같은 수용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즉, 말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었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과거와 싸우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싸우느라 시간을 보내는 건 낭비야.
지금 일어난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일부러 다른 일에 집중해본다. 얼마 동안만이라도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하기, 모임에 참가하기, 친구에게 전화 걸기, 산책하기, 카페인 없는 차나 커피 마시기, 화초에 물 주기, 자원봉사하기,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과 비교해보기, 옛 편지 읽기, 감동을 주는 책 읽기, 음악 듣기, 영화 보기, 잠시 동안 상황을 밀쳐내기, 골몰하는 것을 그만두기 등 그 어떤 방법도 다 좋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보자. 이별 후 나의 삶도 끝났다. 우리는 평생 많은 일을 계획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계획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죽음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마주치는 죽음은 너무도 강렬하게 슬픔의 극단으로 몰고 간다. 때로는 그 슬픔의 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김연경의 좋은 이별에서는 애도 작업의 핵심은 슬퍼하기다. 우리는 슬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몸이 아프고 삶의 방향 없이 표류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처럼 상실 후 겪게 되는 여러 증상들, 특히 우울감은 제대로 슬퍼하지 못해 생긴 마음의 통증이다.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게 두려워서 아예 슬퍼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의 병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애이불상이라 하여 슬퍼하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한 슬픔이라고 말한다. 좋은 것도 정말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 A씨는 엄마와 사별 후 살아갈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다. 첫 면담이 있던 날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을 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가 지겨워요. 특히 주말에는 더욱 그래요. 이 같은 심적 침체기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시작되었다. 엄마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3개월을 혼수 상태로 보내다가 돌아가셨다. 너무도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엄마를 영영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결혼 후에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평생 한으로 남을 것만 같았다. 막내딸인 그녀에게 엄마와의 추억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엄마는 늘 바빠 보였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에 엄마는 늘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했다. 어쩌다 집에서 쉬는 날이면 언니들과 남동생이 앞다투어 엄마를 차지했다. 오붓하게 엄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간절히 원했지만 유순했던 그녀는 혹시나 엄마가 피곤해할까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다. 결혼 후에라도 엄마를 자주 찾아뵙고 싶었지만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떠나보내게 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엄마의 죽음 이후 그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집안일도 아내로서의 자리도 안중에 없었다.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혼자서 상실의 슬픔을 만끽하고 싶었다. 처음에는 남편도 이해해주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불평이 시작됐다. 그녀는 엄마를 잃은 자신의 슬픔을 손끝만치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다. 사는 게 아니었다. 식욕도 잃고 말하는 것도 귀찮기만 했다. 참다 못한 그녀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야 만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참에 평소 꿈꾸던 인도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그것만이 이 고통의 시간에서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했다. 이혼 후 1년 동안은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시간을 보냈다. 혼자서 음악을 듣고, 혼자서 책을 읽고, 혼자서 영화관도 갔다. 마치 잃어버린 나만의 시간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자유도 잠시였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나자 또다시 무기력함이 찾아왔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도 늘 피곤했다.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만 지내는 그녀를 안쓰럽게 지켜보던 언니가 마침내 병원에 데리고 찾아왔다. 좀 더 잘해드렸더라면 그렇게 빨리 떠나시지 않았을 텐데. 다 내 잘못이에요. 남편에게도 미안해요.
저는 평생 죄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엄마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여겼다. 보통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책감 또한 강하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스스로 힘들게 한다. 엄마의 죽음 이후에 이어진 남편과의 이혼, 그리고 그녀의 문제는 엄마와의 상실이 또 다른 상실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걸까? 엄마의 죽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는 것만 같았다. 쇳덩어리를 가슴에 얹어놓은 듯 무거운 상실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지나친 상실감이 내성적인 그녀에게 우울증으로 작용했다.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쳤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A씨의 경우는 엄마의 죽음에서 비롯된 우울증이 해결되지 못하자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울의 터널에 갇혀 지내다 보니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갈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소진해버렸다. 결국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이 이혼이라는 또 다른 상실을 불러오고 말았다.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는 무언가가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른다는 의미이다.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참기를 잘했던 사람들은 상실 이후에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이때 우울한 감정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스스로를 동굴 안에 가둬두고 심리적으로 푹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재미가 없고 즐기던 취미도 시큰둥해지며 친구들을 만나도 영 흥이 나질 않는다. 이처럼 우울감이 커지면 대체로 나쁜 것은 더 크게 느끼고 좋은 것은 잘 느끼지 못한다. 평소에 좋아하던 것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즉, 우울한 상태에서는 기쁨이 줄어들고 슬픔은 확대해서 느끼게 된다.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을 때가 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부터 신체적 에너지가 떨어지고 심리적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런 시기에 이별이나 이혼, 실직 등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 영향은 상당히 커진다. 그렇지 않아도 중년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불안정한 시기인데 거기에 또 다른 위기가 더해지면 심리적 충격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앞 사례에서 A씨는 직장일에도 지쳐있는 상태였고 결혼 생활에도 권태를 느낄 즈음에 엄마의 죽음을 경험했다. 설상가상으로 체력도 약한 편이어서 늘 감기나 몸살을 달고 살았다. 만약 그녀가 좀 더 젊어서 에너지가 많이 있거나 직장 생활이나 남편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했다면 그렇게 힘든 상실의 과정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엄마의 죽음을 감당할 만큼 그녀에게도 심리적, 육체적 힘이 충분히 남아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엄마의 죽음만은 아니었다. 직장 문제, 남편과의 문제 등으로 그녀의 에너지 상태는 이미 바닥에 있었다. 툭 건드리면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삶의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와서 그녀를 지치게 했던 것이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반드시 한 가지 일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몸살이 났을 때 회사 일까지 몰리면 스트레스는 더 많이 쌓인다. 또 남편과 말싸움을 했는데 아이까지 말썽을 부리면 더 크게 화가 난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날만 되면 더 우울하다. 봄이 오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한 여성이 있다. 4년 전 어느 봄날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이다. 남은 자식들 생각해서 씩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지만 벚꽃이 만개하는 4월만 되면 이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의 생일 축하 파티를 하던 중 갑자기 신경마비 증상을 보여서 급히 입원을 해야 했다. 그날은 바로 1년 전 그녀가 낙태 수술을 받은 날이었다. 이처럼 특정한 어느 날을 잊지 못하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거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특별한 감정 반응을 기념일, 애도 반응이라고 한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몸이든 마음이든 얼마든지 아플 수 있다. 또 공허한 마음에 우울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수시로 들고 이런 감정상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대체로 상실 초기에는 우울감이 자주 느껴지는데 임상적으로는 상실 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런 감정의 기복을 잘 견디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잘 찾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다가 상실 후 1년 뒤 첫 번째 기념일을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가 상실의 가장 큰 고비이다. 작년에 겪었던 크나큰 상실의 기억을 쉽게 잊기란 어렵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날은 너무도 또렷하게 의식에 남아있을 것이다. 따라서 1년 뒤에 찾아오는 애도일은 어떻게 넘기느냐는 상실 후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상실을 경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처음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병적인 애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전히 그 상실의 고통으로 회사고 뭐고 일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피하고 심지어 식욕도 잃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는 극성 애도에 가깝다. 나의 상실을 위로해주기. 조용히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런 다음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상실의 문제를 적는다. 그리고 그 상실로 인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는다. 문장에 신경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생각나는 대로 많이 적는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 다음 쓴 목록을 하나씩 읽어본다. 기록한 것들이 진심인지 확인한다. 아무리 남편이 자신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였어도 그의 죽음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는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 몫의 삶이 있고 당신은 그 몫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에게 그럴 자격은 충분하다. 물론 지금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믿어야 한다. 상실을 겪어낸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들 역시 당신처럼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지금은 회복되었다. 그들처럼 당신도 새로운 삶과 마주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종이 한 장을 꺼내고 이렇게 적어보자. 그리고 큰 소리로 10번을 말해보자.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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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흘러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가족들이 옆에서 당신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다. 당신은 내 삶을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탄하고 슬퍼만 하다가 우울증에 빠져 평생 처절하게 살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자식들과 함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아픔과 고통을 일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통이 사라져야 회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긍정하며 상처를 보듬어 살피는 가운데에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는 옛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똑같은 일에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좋은 일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일의 전조로 급변할 수도 있다. 상실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상실로 인해서 뼛속까지 아팠을지라도 그 고통의 끝에서 분명히 얻는 것도 있다. 바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것이다. 상실 이전의 나와 상실 이후의 나. 이 두 사람의 나는 분명 같으면서도 다를 것이다. 상실의 경험이 앞으로 내 삶의 중요한 자원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삶의 축복이다. 상실의 역전이다. 물론 그 상실을 상처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삶의 축복으로 역전시키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여기 지금의 현재이다. 나의 현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거까지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때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결코 몰랐을 삶의 모습도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상실을 계기로 관계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 그래서 모건 스콧 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정신건강이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끊임없이 현실에 헌신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사랑했던 것도 현실이고 상실을 겪은 것도 현실이며 상실의 슬픔을 딛고 일어선 지금 이 순간도 현실이다. 이제는 그 상실의 빈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상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저만의 애도 방식으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줬던 이 책을 읽어보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분명히 마음이 아프시고 상실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일 텐데 저도 이겨내고 있고 노력하고 살고 있고 이런 영상도 만들어보고 현실에 집중하실 수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